안녕하세요. 탑텐스입니다. 오늘은 미 연방수사국 FBI가 다뤘던 사건들 중 흥미진진 호기심 자극 사례 10개를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첫 번째, 정부 비밀 조직. 1980년대 미국의 UFO 덕후들 사이에서 한 문서가 돌아다녔는데 그 출처가 정부 비밀기관이며 누군가 누출했다고 전해지면서 많은 호기심을 자극했다. 문서에는 정부 고위관료, 군 지휘관, 과학자들로 구성된 비공개 정부기관 마제스틱 12에 대해 자세히 쓰여 있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헨리 트루먼의 지시로 1947년 로스웰 UFO 추락 사건 이후 설치된 이 기관의 목표는 외계 비행 물체에 대한 극비조사와 복원이었다. 80년대에 은밀히 떠돌아다니는 문서였지만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CIA 사이에 있었던 여러 접촉 기록이 사실과 일치하게 묘사되면서 신빙성을 더했다. 문서는 로스웰에 추락한 외계 비행 물체의 진실을 은폐한 당시 책임자의 공로를 크게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 비밀기관의 구성원 12명을 나열했는데 모두 실존 인물이었으며 당시 각 분야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었다. FBI와 미 공군 수사국이 이 누출 문서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였는데 문서가 작성된 50년대와 맞지 않는 여러 객관적 사실 때문에 결국 사기로 판명났다. 날짜 표기법, 이름 표기법, 인물의 계급, 당시 없던 단어, 기관명, 행정명령 번호 등 조작으로 판정할 수 있는 여러 오류가 드러났다. 더구나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한 타자기조차 1960년대에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제스틱 12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하단 더보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란한 노래. 2005년 미시간 주의 한 학교 밴드 담당자는 연주 목록에 있던 노래 중 하나를 콕 집어 연주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몇십 년 전 미국을 들쑤셨던 유명한 노래였다. 루이루이라는 곡이었는데 1955년 가수 리처드 베리가 처음 불렀다. 원곡은 빛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 가수의 리메이크를 거쳐 1963년 밴드 킹스맨이 다시 부르면서 결국 유명해진다. 그런데 1964년 당시 검찰총장 로버트 케네디에게 이 노래가 너무 외설적이라며 분노하는 학부모의 편지가 도착한다. FBI는 약 1년의 조사를 거쳐 1965년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는 학부모의 불평과 달리 노래가 상스럽거나 음란하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노래의 의미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외설적으로 느낄 만한 내용을 찾으려 아무리 시도해도 구절과 구절이 의미상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직접 밴드 멤버를 조사했지만 그들의 대답도 학부모의 불평을 뒷받침하지 않았다. 몇 번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가사를 두고 어쩌면 그것이 음란한 내용일 것이라고 망상을 품은 오지랖 학부모에 의해 촉발된 이 어처구니없는 소동은 이후 수많은 오지랖퍼로 이어지지만 노래에 문제가 있다고 모두 말만 할 뿐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누구도 선뜻 말하지 못했다. FBI의 조사 결과를 두고 오지랖퍼들은 노래를 빨리 재생하거나 역재생하거나 느리게 재생하면 음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궁시렁댔는데 이 또한 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 혹시 아직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안 하신 분은 지금 바로 눌러서 저에게 추진력을 주세요. 계속 갑니다. 세 번째, 전설의 동물. 2019년 6월 정보공개법에 따라 FBI가 작성한 한 분석 보고서가 43년 만에 세상에 공개된다. 43년 전인 1976년 미국 오리건 주의 한 민간단체는 편지와 함께 한 동물의 털 샘플을 FBI에 보낸다. 편지에는 이 털에 대해 FBI가 분석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심각하게 묻고 있었다. 한 동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 얼마 후 이에 대해 FBI는 해당 분석 기록이 없음을 알린다. 이어 단체는 추가 15개의 털 샘플과 피부 샘플을 FBI에 보낸다. 자신들의 기술로는 샘플 감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FBI는 주요 설립 목적이 범죄 수사 지원임을 강조하면서도 연구와 과학적 조사를 위해 외부기관에 대한 지원 또한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샘플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침내 1977년 2월 24일 FBI 부국장 제이 코크런은 이 민간단체에 중요한 결과를 전달한다. 자료에는 해당 샘플이 사슴털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FBI에 샘플을 보낸 곳은 1960년대부터 전설 속의 생명체 빅풋을 찾고 있는 BIC라는 단체였다. 당시 FBI의 샘플 분석을 의뢰한 피터 번은 올해 93세가 됐지만 여전히 빅풋이 실제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네 번째, 부실한 목격담. 2011년 FBI가 문서 6,700건의 기밀을 해제했을 때 가히 호텔의 메모라는 자료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메모는 1947년 미국 뉴멕시코주 남동부의 로스웰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추락한 지 3년이 지난 1950년 3월 22일 FBI 워싱턴 담당 특수요원이었던 가이 호텔이 후보 국장에게 보고한 문서였다. 그 안에는 로스웰에서 북서쪽으로 500km 떨어진 아즈텍 인근에서 UFO와 외계인이 발견됐다고 적혀 있었다. 문서에는 세기의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에 대한 공군조사관의 진술과 그것들의 형태, 크기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안에 타고 있는 외계인의 외모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비행체는 원형으로 중간이 불룩 올라와 있으며 지름은 약 15m이고 각 비행물체에는 약 90cm 크기의 인간을 닮은 생물체 3개가 타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금속성 물질로 된 옷을 입고 있는데 고속비행이나 실험비행을 할 때 입는 제복과 비슷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추가적 정황 설명 없이 모호하고 간결한 표현들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FBI가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힘들었다. 이 메모는 이미 1970년대에 한 번 공개된 적이 있었다. FBI 측은 호텔의 메모는 UFO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스파이 작가. 소설 노인과 바다로 195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FBI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같은 해 발생한 2건의 비행기 사고도 FBI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그의 절친에 따르면 생전에 해밍웨이는 지속적으로 FBI의 감시를 느꼈고 그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한다. 전화가 도청되고 우편물은 뜯겨있고 계좌는 조사받고 술집이건 집이건 항상 보는 눈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는 결국 정신질환과 사고후유증으로 고생하다 1961년 자살한다. 그런데 그가 말한 모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FBI가 해밍웨이를 감시해왔다는 사실은 1980년대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밍웨이 파일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에드가 후버 당시 FBI 국장은 해밍웨이가 쿠바 정부와 가까웠다는 점 등을 이유로 1940년대 초부터 그를 감시 대상에 올리고 감시를 지시했다. FBI는 그가 쿠바에서 생활하는 동안 소련의 스파이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활동을 했다. 해밍웨이의 자살에 대해선 그동안 건강과 재정 상태 문제부터 부부간의 불화, 좋은 작품을 더 이상 못 쓸 것이란 중압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 바 있다. 여섯 번째, 히틀러의 향기. 2차 대전의 포성이 유럽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을 때 FBI는 덴마크 미인대회 출신의 기자 잉가 아바드를 주목한다. 그녀가 막 미국으로 건너와 워싱턴 타임즈 헤럴드에 직장을 잡았을 때였다. 그녀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전쟁 전 히틀러를 만나 인터뷰한 이력 때문이었다.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라 히틀러에게 노르만족의 대표 미인이라는 칭찬을 듣고 올림픽 동안 특별석을 제공받을 만큼 파격적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나치를 후원하던 스웨덴 갑부의 내연녀라는 소문도 있었다. 그런 그녀가 미국에서 4살 어린 미 해군 정보장교를 만난 것은 충분히 의심스러웠다. 외교관이었던 이 장교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잉가와의 관계 중단을 요구했지만 젊은 반항심의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스파이에게 정말 좋은 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FBI는 이 전도유망한 장교를 더 밀접히 감시했다. 중요 해군기지가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타운으로 그가 전출되자 FBI는 그의 침실까지 도청하고 둘 사이의 은밀한 관계까지 들여다보다 결국 발각된다.
이런 감시와 사생활 노출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니 장교는 링가와의 관계를 끊는다. 이후 그는 1961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 된다. 그 장교는 존 F. 케네디였다. 그리고 그를 감시한 것은 케네디 집안과 정치적으로 사이가 안 좋던 에드가 후버 FBI 국장이었다. 7번째, 죽은 자의 암호. 2020년 12월, 무려 51년 만에 조디악 킬러의 암호가 풀렸다. 하지만 FBI가 풀지 못한 암호가 하나 더 있다. 1999년 미주리주 세인트 찰스 카운티 인근에서 한 시신이 발견된다. 죽은 사람은 인근에 살던 41세의 리키 맥코믹이었다. 맥코믹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시신 발견 5일 전 건강검진을 위해 한 병원을 찾았을 때였다. 시신 수습을 하던 중 맥코믹의 바지 주머니에서 2장의 메모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이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FBI와 미국 암호협회에 보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 암호를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다. 맥코믹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2장의 메모는 약 30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알파벳, 숫자, 괄호 등의 조잡한 글들이 쓰여져 있었다. 맥코믹이 남긴 유일한 단서는 그가 죽기 3일 전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암호노트뿐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독에 실패했다. 리키 맥코믹은 어릴 때부터 암호화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한다. 가족들 또한 맥코믹이 남긴 암호를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FBI는 사람들에게 이 메모를 공개했다. 하지만 FBI에서는 이걸 해독하더라도 현상금 같은 특별한 보수는 없으며 흥미 깊은 사건의 암호를 해독했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8번째, 초민망한 능력자. 동서냉전이 한창 무르익던 1950년대 FBI는 초감각지각 능력, 즉 ESP에 관심을 갖게 된다. 만약 이 능력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범죄 예방은 물론 방첩 활동에도 요긴하게 사용할 만큼 가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잘만 하면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얼토당토 않은 프로젝트라며 퇴짜 놓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FBI 수사의 공식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오류 없는 완벽한 검증을 통해 주변의 회의론을 잠재울 수 있어야만 했다. FBI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 중 버지니아 주의 리치몬드에 사는 윌리엄 푸스를 만나 ESP 능력을 검증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이미 TV를 통해 자신의 초능력을 여러 번 공개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눈을 가린 상태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다고 했다. 1957년 FBI가 그를 찾아가서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푸스는 어떤 과학적 테스트도 받지 않겠다며 딱 잘라 거절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몇 번 ESP 능력을 시연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형편없었고 그가 정말 ESP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이후 FBI는 여전히 이 능력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진전도 없다고 한다. 9번째, 화끈한 상속력. 1974년 4월 15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은행에 도시게릴라 SLA의 괴한 5명이 침입한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괴한 중 한 명이 그해 2월 납치된 언론재벌 허스트 가문의 유일한 상속녀 패티 허스트였다는 것이다. 인질이 인질범 편에 선 것이다. 잘 자란 반정부 반자본 무장단체가 가끔 은행을 터는 미국에서 재벌의 상속녀가 무장강도가 된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다. 패티가 납치되었을 때 부모가 SLA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석방되지 않았다. 오히려 패티는 SLA의 대위에 따라 함께 투쟁하고 이름도 체 게바라의 애인 이름인 타냐로 개명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는 SLA 단원들이 은행을 털고 가게를 습격하는 테러에 가담했다. 패티는 FBI의 수배 명단에 올라 도망다니다 1975년 9월 체포되었다. 패티가 강압에 의해 세뇌되었다는 변호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서를 고려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린다. 처음에는 35년형을 선고받고 이후 7년형으로 감형되더니 결국 꼴랑 22개월 후 가석방된다. 10번째, 속빈 동전.
1953년 뉴욕의 한 신문파리 소녀는 신문값으로 받은 5센트 동전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다. 마침 동전을 바닥에 떨궜는데 그것이 두 겹으로 갈라지면서 놀랍게도 그 안에 있던 마이크로필름이 드러났다. 경찰을 거쳐 이 희대의 사건은 FBI에 넘어간다. 마이크로필름에 가득 숫자 암호가 담겨 있었지만 해독기가 없던 FBI는 4년간 묵혀둬야만 했다. 소년에게 동전을 건넨 여성도 영문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1957년 파리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자수한 KGB 요원 유진 마키의 도움으로 동전과 스파이들의 실체가 드러난다. 유진은 미 국적자로 위장하고 핀란드를 통해 미국에 잠입한 소련 태생의 스파이였는데 미국 생활이 너무 좋은 나머지 소련으로 돌아가기 싫어 자수했다. 유진은 동전 외에 볼트, 펜, 머리빗 등을 암호 전달을 위해 KGB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그리고 비밀 접선 방식도 술술 잘 풀었다. 거기에 동료 스파이 둘도 낼름 팔아먹는다. 그중 한 명은 이미 소련으로 튀었고 늙어서 민첩성 떨어진 루돌프 아벨이라는 스파이만 걸린다. 루돌프 아벨을 검거하던 날 그가 지내던 호텔방과 사진 스튜디오에는 최신형 스파이 장비들이 즐비했다고 한다. FBI는 이 사건을 할로니켈이라고 불렀다. 2015년 영화 스파이 브릿지에 이 동전이 자세히 묘사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천과 댓글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